윤석열 대통령은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갖는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동안 좀 잠행 중이던 김정은 위원장인데 지금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가 나왔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했다. 차후 네.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네. 이제 정말 정찰위성을 쏠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가 임박했었을 때 이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실험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왔던 해설을 읽어보니까요. 북한이 아직까지는 이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시찰하고 그다음에 행동계획 승인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험 발사를 했었을 때는 실험 발사에 실패를 할 것이고 그랬었을 경우에는 망신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실험 발사를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동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그 공조가 강화되면서 한미일 사이의 대북 정보 공유 능력, 실시간 정보 공유 능력이잖아요. 강화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실험리에 성공리에 실험 발사를 갖다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 사이에 이 정보 공유 능력을 일정 부분은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의는 충분한데 과연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함으로써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발사 이제 정황이나 징후들이 이제 포착이 됨으로써 이게 이제 G7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이 시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럼 말씀대로라면은 실제로 어떤 계획이 없음에도 이러한 움직임을 그냥 의도적으로 좀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어느 있겠네요. 정도 엄포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27일인가요? 북한의 전승 기념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때를 즈음해서 뭐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험에 돌입해야 할 어떤 그런 동인도 있곤 하지만 이 G7이라는 것은 물론 한국과 미국, 일본이 조금 돋보이는 회의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그건 사실이지만 이게 세계 지도자급 국가들 7개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또 초청을 받았고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외교 행사인데 그 전후로 도발을 감행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발이기 때문에 북한도 좀 외톨이가 될 수, 뭐 지금 벌써 외톨이지만 더 외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G7 국가들뿐만 아니라 초청받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러시아 국가이고 어느 정도는 반중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들 국가를 대신해서 북한이 뭐 도발을 해준다 그러면은 뭐 러시아와 중국이 조금 기특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마냥 외톨이가 되어가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이 마냥 또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제 어떤 그런 의사를 표명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외교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은 자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국제사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좀 외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슈퍼 외교 위크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 있죠? 얘기 좀 먼저 해주시죠. 일단 뭐 오늘 오후에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납니다. 그래서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정말 오랜만에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담에 초청 국가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요. 네. 이제 그 사이드라인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정상회담, 벌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아마 세 번째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귀국하고 난 다음에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EU의 집행위원장, EU 상임위원장 등등을 만나서 EU와도 이제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이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정말로 숨가쁜 그렇네요. 외교 일정, 외교 슈퍼위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각적으로 정상들을 만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외교,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에 적극적으로 더 공을 더 기울이겠다라는 얘기를 갖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한 표제어가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한국은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외교를 하겠다라는 표제어를 제시를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사실상 보면은 이 미국과의 관계 강화,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복원, 어떻게 보면은 양자 외교에 조금 더 많은 공을 기울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양자 외교의 성과, 그러니까 더 강력해진 한미 관계, 그다음에 복원의 추동력을 일정 부분 확보한 한일 관계가 바탕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G7과 같은 다자 외교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다자 외교도 탄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다른 유사국 입장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과 캐나다와 독일과 같은 국가를 저희는 유사 입장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제 현안에 굵직한 국제 현안에 있어서 저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유사 입장국이라고 하는데 네. 캐나다와 독일과 같은 유사 입장 국가와의 양자 관계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 확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화된 한미 관계, 그다음에 복원의 추동력이 확보된 한일 관계가 바탕이 돼서 한국의 외교가 다자 외교로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 예. 다른 유사 입장국과의 양자 외교로도 지금 확장하고 있다, 탄력을 받고 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확장선의 일환으로 이제 어제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네네. 이제 왔고요. 오늘 이제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도 네, 하게 되는 네. 등 2박 3일의 일정을 이제 소화하게 되는데 네.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 방문하는 게 이제 9년 만이라고 9년 합니다. 만이요. 네, 예. 네, 오랜만이죠. 여기에는 좀 네. 어떤 의미가 또 있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캐나다가 그렇게 외교 정책에 적극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외교학 박사인데 예, 외교학 예. 박사 과정을 할 때 네. 저희 학생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 무슨 주제로 논문 쓸래 그러면은 캐나다 외교 정책으로 논문 쓸래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를 쓸 게 뭐가 있어. 이럴 정도로 예. 외교 정책에 소극적인 나라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중견국 외교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로서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도가 반영이 되어서 다른 유사 입장국에게 적극적으로 리치아웃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저스틴 트리도라는 이 정치인이 지금 현 총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외교 정책에 적극적인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영된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작년 말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보였잖아요. 네. 한국이 선보이기 전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보이기 전에 캐나다가 선제적으로 더 인도태평양 전략을 먼저 선보였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예외적이었는데 요즘 한국에게 조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게 쿼드라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보 협의체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조금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안보 협의 대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캐나다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가 한국 보고 새로운 코드 하나 더 만들자고 하고 있어요. 신코드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 한 다음에 캐나다까지 해가지고 새로운 코드를 좀 하나 만들자. 근데 뭐 미국과 일본은 지금 코드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아주 뭐 적극적이진 않은데 한국은 약간 솔깃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드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 약간 조금 아쉬운 듯한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캐나다가 제안하고 있는 이 신코드라는 것이 조금 좀 가치 있는 상품이라면은 저희가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유사 입장국으로서 예. 한국과 캐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데 뜻이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유사 입장국이니까 한국이 그래서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외교적인 행사로 치러지는 것도 한국과 캐나다가 서로를 전략적인 동반자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캐나다와 한국 간의 관계 계속 공고해 나가게 되는데 정상회담 하게 되고요. 하기 전에 국회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네네. 트루도 총리가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뭐 여야 지도부도 네네네. 만나게 되고 네네. 본회의장에서 연설도 하게 된다고 네네네. 하는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을 굉장히 중요하긴 전략적인 파트너로 캐나다도 예. 인식하고 있고 한국 역시 캐나다를 마음이 맞는 유사 입장국으로 인지하고 있고 전략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조금 더 흥미롭게 지켜봤던 것이요. 어제였을 겁니다. 아마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이 외교장관 그다음에 한국은 뭐 통상교섭본부장이라고 그러지만 통상장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진 외교장관이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의 외교장관과 산업장관과 만나서 경제안보 대화를 했어요. 예. 그러고 이 2+2 경제 안보 협의체를 발족해서 뭐 정례적으로 이런 네.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경제 안보 대화를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역시 중요한 것은 경제 안보다. 그리고 특히 이 공급망 재편 정책에 있어서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제 적극적으로 논의됐던 것은 히토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 핵심 광물, 광물에 관한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한국과 캐나다가 협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어떤 판단하에 상당히 어떤 심도 깊은 그런 논의가 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국 사이에 전략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차 방문한 저스틴 트루도 총리를 굉장히 환대하고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경제 안보 이슈 역시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네네네, 것이고 네. 이외에 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정상회담에서는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트루도 총리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캐나다는 이 다른 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 서구 선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네. 이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 그 중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역시 또 말씀드렸지만 경제 안보 이슈가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관련 내용들이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될 텐데 지금 캐나다에서 아까 전에 인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캐나다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태 전략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밌게도요. 예.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사실 콕 집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중국을 예 그렇죠. 네, 근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오히려 콕 집어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인터의 지역의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예. 개방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물론 이제 어지럽힌다고 캐나다의 그렇게 외교관들, 국내에 와 계시는 캐나다 외교관들이랑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다 하는데 예. 분명히 조금 반중적인 정서가 훨씬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떻게 보면 그 운영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용입니다. 포용.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그 외교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떤 외교 랭귀지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한국의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보다는 훨씬 더 좀
포용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에 혹시라도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캐나다와 이렇게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캐나다는 지금 원론적으로 예.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현상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좀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과 캐나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관계를 심화하자라고 얘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 또 사사건건 개입을 할지 불평을 토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이제 일본 히로시마로 가서 네네. 이제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 윤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네. 우리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네. 이제 뭐 회원국이 아닌 이제 국가치고는 상당히 좀 빈번하게 초대를 그렇죠. 받았다고 네. 이제 분석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이제 G8에 이제 네.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만은 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네. 미국과 일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보이기도 네,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움직임과 가능성을 갖고 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G7을 G10으로 예, 예. 확장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한국과 호주, 인도 이렇게 세 개 국가를 더 포함시켜서 네. G10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사실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G7에서 일본만 아시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아시아를 대표하는 G7 국가라는 위상도 있고 한국이 끼면은 그런 위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상당 부분 복원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상황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툭 던졌지만은 바이든 행정부도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조금 그런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어떤 G7과 같은 협의체가 발족이 되면은요. 이게 회원국들 사이에 정체성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공유된 정체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회원국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썩 반기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동네에서 동호회에 이렇게 참여하려고 그러더라도 이렇게 까다롭게 굴거든요. 예. 그래서 이 G7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 하지만 한국이 지금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위상이 높아졌고요.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 개최가 된 G7 정상회담에 초청이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상은 즐기고 왜냐면은요 이 공동선언문이 나왔어요. G7 공동선언문이 나왔는데 거기서 중국을 겨냥한 듯한 어떤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우리 G7 국가는 반대한다 이런 성명이 나왔는데 한국 그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인가요? 그때 어떤 얘기를 갖다 했냐면 우리는 초청받아서 간 국가이니까 우리는 이 공동성명이랑 예.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상은 즐기고 역할하지 않겠다는 약간 좀 치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까지도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외교가 이제 막 초입 단계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예열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네. 조금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7에 충분히 가입할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보여줘야 돼요. 계속해서 기여하는 외교를 갖다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인정한다 그러면은 한국이 이제 충분히 가입할 만한 자격이 됐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발생하면은 G8 가입도 저는 결코 난망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듣는 중에 지금 국회 여의도에서 속보가 들어와서요. 전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코인 논란을 일으키며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쇄신 의총을 열었을 때 당시 결의문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다는 내용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들이 일었었는데 오늘 지도부가 추가 논의를 했고 추가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박성준 대변인, 당 자체 진상조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간사간 여야 간사간에 합의를 하면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교 안보 대담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G7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네. 빈번하게 초청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G7과 같은 세계 선진국 국가들만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인 정상회의에 아마 5회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가 6회 초청받고 저희가 5회 초청받았으니까 두 번째로 가장 초청을 많이 받은 국가인데 그만큼 이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높아진 위상만큼 더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역할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초청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북한에게만 너무 매몰된 어떤 그런 외교를 했었고 외교적인 지평을 확대하는데 조금 인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표제어로 제시를 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우리 정상의 참석은 역대 네 번째라는 부분을 네, 좀 5번 초대를 받았는데 한 번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네. 그랬었죠. 좋습니다. G7 정상 회의가 있을 거고 거기서 네. 또 한미일이 만나서 네.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게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한국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아까 전에 네. 잠깐 네. 언급을 네. 해주셨지만 네. 되게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독일의 정상이 들어온다는 것은 네, 어떤 의미로 굉장히 생각하면 좋을까요? 오랜만이고 독일 역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안보 정책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범 국가라는 어떤 부담도 있고 해서 뭐 국방비에 예산을 많이 쓴다든지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국방비를 굉장히 조금 써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맨날 혼났잖아요. 맨날 쿠사리 먹고 그다음에 야, 너희도 국방비 좀 더 쓰라고. 예. 근데 안 쓰다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올라프 숄츠가 시대 전환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독일 말로 자이텐벤데라 그러는데 이게 네. 외교가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좀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시대 전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시대와 전쟁 후의 시대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에 걸맞게 독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국방비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레오파트 2 이 탱크도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사 입장국에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리치아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국가가 한국인 것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사 입장 국가이기 때문에 네. 올라프 숄츠가 시대 전환을 맞이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외교 파트너로서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정말로 굉장히 오랜만에 한 9년 만인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양자 회담을 위해서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서 독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금 30년 만에 처음인 것일 거예요. 예. 그만큼 양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라는 어떤 인식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런 또 외교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봤더니 네네. DMZ를 방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을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독일의 인식이라는 것이 이 2차 대전 이후 특히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이런 침략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국가들이 그런 생각을 갖다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런 침략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으로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국가들이 정말로 힘을 동원해서 그런 현상 변경을 하려고 했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렇다면은 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현상 변경 도모 국가들, 북한이 또 대표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지금 끼치고 있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침략 전쟁, 예. 도발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독일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독일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네.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DMZ 방문을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캐나다, 한미일, 독일 그리고 EU랑도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까요? EU도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대 전환이라고 계속 말씀을 갖다 예. 드리는데 짜이텐밴데 그러니까 유럽도 깜짝 놀란 것이죠. 사실 유럽 전체가 나토라는 것도 사실 냉전 이후에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나토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토라는 것이 결속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라는 것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 완전히 나토가 되살아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나토도 지금 똥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아마 뭐 그 두 분이 오시죠. 예. 이게 이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샤를 이름이 미셀 미셀, 예. 우르줄라 상임위장. 폰데어 라이엔. 아마 그렇게 두 그러니까 두 정상급 지도자들이 동시에 방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지 공개적으로 논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거든요. 예. 우크라이나가 탄약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나토, 유럽의 나토 동맹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 또한 그동안 탄약을 너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포탄까지 포함해서요. 예. 지금 한국에게 탄약과 포탄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개리에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암암리에 할 것인지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무기 지원은 부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뭐 여러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이제 주목되는 것은 G7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것인데, G7에 앞서서 개막 전날에 바이든 대통령과 네.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이 만나기 전에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난다는 것이죠. 네네네. 이것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시대 전환 짜이텐밴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본에도 시대 전환이 있었어요. 일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통한 힘으로 현상 변경을 도모하고 이웃 국가에게 침략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본도 방위비를 지금 굉장히 대폭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적기지 타격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적을 상대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을 구비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일본의 안보 전략서에 반영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고마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만의 유사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일본은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조금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흐름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일본의 어떤 동맹 관계의 심화, 군사 동맹 관계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만난다라는 것은 한미일 정상이 만나기 전에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강화 흐름 속에서 조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슈퍼 외교위크를 앞두고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